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을 함께 이끈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 한 분 한 분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함께 민주당을 이끈 1, 2기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뒤 여당 의원들과의 관저 만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국민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단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는데 이 같은 이 대통령 발언에 의원들도 화답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각종 입법 현안이나 당정 관계 등에 대한 발언은 특별히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향후 만남의 시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자주 소통하자는 얘기를 전달했고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현장 기류를 전했습니다. 만찬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전 최고위원,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 24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서영교 의원과 별도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끈 1, 2기 지도부와 만찬을 마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적으며 함께해 주시는 든든한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국민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만찬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임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게 되는 건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이자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과 영국 등 주요 7개국 정상회의체인 G7 회의에선 경제와 안보, 기후변화 등 각종 글로벌 현안이 의제로 다뤄집니다. 매년 의장국이 논의 확대 차원에서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과 2021년 참관국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초청의 시점이나 이달 하순 나토회의 참석 여부 등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분 통화와 관련한 추가적인 언급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첫 통화로서 정상 간의 신뢰와 우애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돈독한 분위기를 만들고 친밀감을 서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대통령 모두 암살 위협을 경험했던 만큼 동병상련처럼 고충을 나누는 장면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다른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다자 외교 무대 대비를 예고하면서 평소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복원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먼저 전화를 걸어 김 전 후보와 설난영 여사 등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와 통화한 건 취임 후 이틀 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와도 통화했습니다. 대선 승리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지도부 재정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대표 시절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이어 누가 차기 대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3년 만에 다시 정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 첫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1년 남짓인 전임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만 맡게 되지만 대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보군으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 숙고하셨기 때문에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1기와 2기 이재명 지도부를 구성했던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입니다. 당대표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만큼 민주당도 선출 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당원대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춘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통 8월이었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당대표와 함께 당내 투톱의 한 축인 원내대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인데 역시 친명계 인사들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반발을 잠재우며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첫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워낙 강했던 만큼 수직적 당정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운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시나 이런 것보다 상호 소통하고 대화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민주당이 거수기 역할에 그치기보단 대통령실의 민심과 쓴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소수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선 반성과 쇄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미봉책이 아닌 체질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 속에 근본적인 쇄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교체 책임론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큰절과 함께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사과 제안, 여기에 재창당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당정 간의 협력은 수직적 당정 관계이거나 수평적인 당정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과와 반성을 시작하는 첫 움직임은 쇄신과 재창당 운동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참패 이후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쇄신론 분출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당시 대선 2달 만에 패장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로 복귀했고 그 다음 전당대회에선 박근혜 그림자가 짙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잡았습니다. 체질 개선 대신 집토끼 잡기와 대여 강경투쟁에 집중한 결과는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2연속 역대급 참패였습니다. 보수 잠룡으로 거론되던 황교안 전 총리는 정계 은퇴 수준의 치명상을 입었고 이후 부정선거론 맹신론자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보다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넉넉한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여론전을 빼면 여당의 입법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란, 최상병, 김여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등
윤석열 정부 실정을 겨냥한 여당의 강공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악재로 꼽힙니다.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고 지역구 의석 65%는 이 텃밭, 영남에 편중된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발적 쇄신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입니다. 당장 지난 정부 김장연대 등 이른바 윤심을 부각하며 당권을 잡았다고 평가받는 김기현 전 대표 등 중진들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전 의원, SNS에 당을 이끌어왔던 인사 모두가 석고대죄해도 모자라지만 각자만의 핑계와 살길만 찾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쇄신론에 맞서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는 질서 있는 수습론을 두고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실점에만 기대지 않는 자각 노력과 함께 정권 교체를 부른 인사들의 이선 후퇴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 시험대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각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대장동 사건은 24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변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평등 원칙을 어긴 건 아닌지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각에선 헌법 소원을 위한 동의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 내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판가름날 전망인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존재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특검은 이번 주 공포돼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파견 검사만 120여 명에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조만간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1명씩을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은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부와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0명이 넘는 수사 인력도 배치합니다. 수사기간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최장 170일, 최혜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입니다. 비상계엄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해병 사건 은폐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인지 사건도 살펴볼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달 초면 3대 특검 모두 체제 정비를 마치고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초유의 3특검을 함께 추진해야 하고 파견 인력도 수백 명에 달해 본격적인 가동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력 차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생범죄 처리 등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청탁 의혹 수사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수사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의 막바지 수사가 어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수사는 사기 코인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퀸비코인 관계자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부가 전 씨의 지난 2018년 영천시장 공천 관련 청탁 정황을 확보한 겁니다. 퀸비코인 관계자 2명은 각각 지난해 5월과 9월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 씨를 체포하고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12월 중순에 접어들어서였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2장짜리 공소장과 함께 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수사를 계속 확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측근 비서 등의 샤넬 가방 연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한 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정적인 단서라고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공소시효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건 시작부터 늦은 감이 있다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이 적극 소환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 검찰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가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 속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투표 과정을 감시하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법원에 나타납니다. 이번 대선에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선거 사무원입니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서울 신촌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실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본투표에서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투표소에 갔더니 이미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투표를 했더라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경자로 설명이 돼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투표를 안 갔으면은 제가 투표를 한 게 된 거잖아요. 투표 용지를 주면서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하고 본인이 맞을 경우에만 수령인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미흡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동명이인의 서명란에 서명을 받은 경우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경기 용인에선 투표 절차를 감독하는 참관인이 같은 이름을 가진 유권자의 신분으로 투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리인분이 명찰을 하고 계셨는데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이랑 제 이름이랑 동일했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선거를 하고 가신 거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사전투표소 앞을 오가는 시민을 촬영하며 인원을 기록하는 등 투표 조작을 감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황당하죠. 투표 평화롭게 하고 나오는데 이제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어서 막 나이를 물어보질 않나 경찰을 부르질 않나. 부정선거 주장 단체 회원 가운데 일부는 사전투표함을 감시한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했다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용인에선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다시 선관위의 부실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단체들의 등장까지 겹치며 투표소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진 상황. 선관위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구미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도 주차된 승합차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전국에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시작된 방에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시가스가 터졌나 했는데 너무 폭발이 커서 시청에서 나와서 대피도 시키고 주민 8명을 대피시킨 경찰과 소방은 합동감식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인 채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남 진주시 신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 있던 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와 주민 등 7명이 대피했습니다. 밖에서 불이야라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예, 냄새 많이 나고 차량이 앞부분도 계속 타더라고요. 운전자는 차량 기능 조절 장치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부산 안락동의 2층짜리 주택에서도 불이 나 70대 집주인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번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홍은동에선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운전자와 승객 등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전철 신림선 색당역 하선에서 전동 휠체어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신림선 전 열차가 1시간가량 운행을 멈췄습니다. 또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다 함께 추락한 60대 남성 A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서울 경전철은 사고 당시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열차는 없었고 A씨가 안전문을 강하게 충격한 뒤 문과 함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임단협 협상을 타결하며 노조가 하루 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임단협 타결 소식을 전하며 오늘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총 임금을 노조 측 요구안보다 낮은 10.18% 인상하는 쪽으로 타협을 본 대신 유급 휴가를 3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마쳤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107살 김한수 할아버지가 80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온 지난 2018년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살이던 1944년 일본으로 끌려간 김한수 할아버지는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운영한 조선소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지금의 북조선 항해도 연대 연합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가서 1년 2개월 동안 고생하고서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19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이 뒤집힌 건데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을 때를 소멸시효 판단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김 할아버지는 2015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파기환송됐더라도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지난 2023년 있었던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겁니다. 하급심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제 배상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주택시장 양극화 같은 부동산 시장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할 걸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점을 의식한 듯 선거 기간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선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서울의 인기 지역과 수도권 지방 간 집값 격차가 날로 커지는 데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같은 공급 절벽이 눈앞에 닥친 상황.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좀 더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엔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정비사업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빠른 공급 확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1기 신도시처럼 300에서 350%로 상향하는 이 문제가 가장 먼저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엔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한 만큼 수도권과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청사진이 위기에 놓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처방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전력 인프라 확충, 또 인재 확보라는 3대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강국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10곳 구축, 인재 10만 명 양성과 고성능 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입합니다. 자금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통해 마련합니다. 하지만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문제, 장기 투자까지 담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확충도 난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보면 일반적인 AI 데이터 센터는 10만 가구 소비량에 맞먹는 전기를 씁니다. 일부 대형 시설은 그보다 20배 이상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1, 2년이면 만들 수 있지만 발전 설비, 송전망 건설에는 5년 이상 걸린다는 시차 문제도 따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상충한다는 모순도 발생합니다.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각 부처 사업을 조율하고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예산, 규제, 전략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주어진 AI 관련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AI 강국을 향해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최근 달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5달 사이에 18%나 올랐는데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달걀 가격은 다른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탁 물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꼼꼼히 달걀을 살펴보던 소비자들. 30개 한 판에 10,000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많이 올랐어요. 점점 고기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되다가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달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으로 올해 초 3,200원대에서 5달 사이 18% 넘게 올라 4,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6%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 요인이 불명확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특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사육 마리수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개 비중이 증가하였고 소모성 질병 발생도 많아 특란 출현율은 낮아졌습니다. 특란 후에 달걀 생산 자체는 늘었고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49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영향이 있지만 1,670만 마리가 살처분된 지난 21년과 비교해도 이러한 상승폭은 이례적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축산법 개정안으로 같은 면적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9월 적용 예정이라 지금 오를 이유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원인을 찾기 위해 생산자가 산지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4.1%로 2달 연속 4%대를 기록한 가운데 가공식품의 주 원료인 달걀 가격까지 고공행진하며 식탁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전체 가공식품 가격에 줄줄이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식탁 물가를 관리하는 당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가격 인상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7.7로 한 달 전보다 0.8%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놓고 비교해 나타난 수치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했다가 지난달 하락했습니다. 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 가격 지수는 3.7% 떨어졌고 설탕은 2.6%, 곡물은 1.8% 하락했습니다. 반면 육류 가격 지수는 1.3% 올랐고 유제품도 0.8%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 EU와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간 7일 중국 상무부는 왕원타오 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3일 프랑스 파리 회담에서 긴박하고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왕 부장과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전기차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EU가 새로운 기술 경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중국은 법률과 기술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격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를 비판했던 글을 삭제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났다며 무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다며 다른 일로 바빠 머스크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Honestly, I've been so busy working on China, working on Russia, working on Iran, working on so many that I'm not thinking about Elon. 다만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할 권한이 있지만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스크의 사업과 미국 이민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고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단절을 선언한 트럼프와 달리 머스크는 트럼프를 공격했던 SNS 글을 삭제하면서 사태의 여파를 축소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감세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려고 민주당을 후원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가장 재미있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곧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포함된 고위 당국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방 등과 연관이 많은 머스크와의 내홍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AP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단속으로 40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목격자의 증언을 인용해 체포된 인원에는 한국 출신 이민자들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민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연방 구금시설에 몰려들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 만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1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가자 지구로 납치된 마지막 태국인이 끝내 사망한 걸로 확인되는데 남은 인질 55명 중에 생존자는 20명도 채 안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폭격의 여파로 연기도 채 가시지 않았지만 한 명이라도 구해보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한 건물은 난민들이 주거하던 아파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숨졌습니다. فجأة ضربوا صاروخين F-16 نزلوا العمارة وهذا عملية جبانة بعتبرها يعني كلها مدنيين وأطفال ولا في يعني فيش عسكريين كلها مدنيين ناس مدنيين أبرياء. 가자시티 현장에서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했고 남부 무아시 지역도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AP통신은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토요일 기준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격으로 100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총공세에 나선 이스라엘은 남부 라파에서 마지막 태국인 인질 나타퐁 핀타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핀타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니르 오즈 집단 농장에서 일하던 중 납치됐습니다. และจากนั้นได้นำร่างมาพิสูจน์ DNA ที่สถาบันนิติวิทยาศาสตร์ที่กรุงเทลอาวีฟและผลตรวจยืนยันว่าเป็นร่างของนายณัฐพงศ์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무자헤딘 여단이 억류 초기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자헤딘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인질 55명 중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2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돼 생존자는 이제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초여름 더위 속에 많은 시민들은 산과 계곡 같은 여행지를 찾아 연휴를 즐겼습니다. 대둔산에서도 때마침 축제가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완주와 충남, 논산, 금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대둔산. 해발 878m의 높이에 웅장한 기암교석과 가파른 봉우리로 일명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악산입니다. 완주 대둔산 축제를 맞아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민들. 안전산행을 위하여 파이팅! 기온은 초여름 수준을 넘어섰지만 산에 올라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오히려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아직 구름다리를 안 건넜기 때문에 기대가 엄청 되고 저 보이는 저 마천루 계단이 좀 쫄깃하게 하네요. 등산객의 마음을 쫄깃하게 하고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든다는 대둔산의 명물 구름다리와 삼선계단.
네, 이곳이 대둔산 정상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금강 구름다리, 우리나라 최초의 출렁다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휴일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등산객도 많았지만 연휴를 맞아서 가족끼리 산을 찾아 나선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친할머니랑 왔는데 네. 올라가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그래도 재미있어요? 네. 축제는 등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먹거리와 공연 등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참가자들의 흥을 북돋습니다. 완주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산악 관광 자원의 잠재력을 전국에 알리는 뜻깊은 지역 대표 산악 축제입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산들바람과 함께 초여름 더위를 식혀줄 대둔산 축제는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그룹 BTS 멤버 가운데 5명이 이번 주부터 차례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21일이면 고대하던 완전체가 성사되는데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BTS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군복을 벗은 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예능에서 대놓고 고생하다가도 전역하고 이후에 뭔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나 뭐 광고 이런 걸 제외하고 제가 선택해서 한 첫 번째 스케줄이었어요. 미국 인기 토크쇼에서는 스타다운 면모를 뽐낸 진. 제대 뒤 벌써 2번째로 낸 음반은 미국 빌보드 앨범 순위 3위로 데뷔하며 솔로로서 음악적 성취도 이뤄냈습니다. 뒤이어 팬들 곁에 돌아온 제이홉은 K-팝 남성 솔로 가수로는 역대 2번째로 미국 빌보드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여전한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음악은 물론 무대 디자인부터 안무, 의상, 소품까지 모든 과정에 공을 들인 월드 투어. 그 마지막 여정은 국내 극장에서도 생중계되며 국내외 아미들이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스란히 무대 위에서 느꼈고 사실 제가 보답해드려야겠죠. 멋진 무대. 솔로 활동기를 담은 국내 전시도 반가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돌아보면 아미들은 두 멤버가 돌아오기 전에도 BTS의 빈자리를 잠시 잊었던 순간이 적잖았습니다. 입대 전 멤버마다 복무기간 팬들을 웃게 할 선물을 준비해뒀기 때문인데 각종 수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K-팝 역사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시 모이는 BTS 완전체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We are also really excited for maybe new tour, the new tour and new album. Yeah, we're waiting. BTS가 예전보다 너무 매출된 것 같고 그래서 모나리자 같은 노래 내가 너무 좋아해서 좀 그런 노래를 너무 기대합니다. 오는 10일 RM과 B, 11일 지민과 정국이 전역하고 21일 슈가까지 소집 해제되고 나면 완전한 군필돌로 거듭나는 BTS. 실제 완전체 음반 활동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BTS가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전할 음악은 어떤 색깔일지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이미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4경기 연속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승을 거두며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4년 만에 이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안세영은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쯔이와 격돌합니다. 안세영은 지난 3월 전형 오픈과 4월 수디르만컵 결승에서 왕쯔이를 연달아 꺾으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프로야구 최하위 키움이 선두 LG를 이틀 연속 제압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키움의 새 외국인 투수 알칸타라가 8회까지 안타 3개만 내주고 삼진 6개를 잡아내며 1실점으로 호투해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키움의 중심타자 송성문은 3회 말 동점 적시타에 이어 5회에도 타점을 추가하며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KT는 0대1로 끌려가던 6회 이정훈과 허경민, 오윤석의 연속 적시타로 단숨에 3타점을 뽑아내며 SSG의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KT 선발 고영표는 시즌 5승째를 거뒀고 마무리 박영현은 가장 먼저 20세이브 고지에 올랐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은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겠고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며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묻혀 강하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남부 산간과 충청, 전북과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9도, 대구는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30도, 대구와 안동도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작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